적의 피가 아닌 적의 탐욕이 무너짐으로써 얻어지는 승리가 있습니다. 1930년대 후반 피비린내 나는 경성의 암흑가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야수를 죽이려면 총을 써야 하지만 민족의 뼈와 살을 갉아먹는 기생충 무리를 박멸하려면 기사의 뜨거운 심장과 승부사의 차가운 머리가 필요하다는 말이었습니다. 1938년 7월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광통교의 밤, 총성도 없었고 흔한 난투극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김두한이 야쿠자들에게 차도살인, 즉 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이는 기술을 뼈저리게 가르쳐준 밤이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보스란적의 법을 동포를 지키는 무기로 바꿀 줄 아는 자임을 증명했습니다. 1938년 여름 경성의 공기는 전쟁의 압박감과 폭풍 전야의 무더위로 짓눌려 있었습니다. 일본 제국은 중일 전쟁의 수렁에 빠져 있었고 굶주린 군사기계는 돈과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했습니다. 조선 청년들의 저항 의지를 꺾기 위해 잔인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하얀 죽음, 즉 마약으로 뜨거운 머리를 잠재우려는 것이었습니다. 본정통에서 갓 떠오른 야쿠자 보스 가토가 이 더러운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무사도 정신을 중시하던 하야시와 달리 가토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굶주린 늑대였습니다. 그는 일본인들의 화려한 거리인 본정통과 조선인들의 비참한 거리인 종로를 잇는 광통교 바로 밑에 백학다방이라는 화려한 건물을 열었습니다. 겉으로는 차를 마시고 음악을 듣는 곳이었지만 침향 냄새, 자욱한 밀실 안에서는 밤낮으로 아편 램프가 붉게 타올랐습니다. 가토의 목표는 빈민들이 아니었습니다. 종로 상권을 쥐고 있는 부유한 상인들의 자제들, 즉 도련님과 아가씨들이었습니다. 그의 전략은 간단했습니다. 중독시키고 빚을 지게 한 뒤 결국 가족의 가게와 창고로 빚을 갚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불과 2달 만에 종로는 휘청거렸습니다. 가족의 희망이었던 건장한 청년들이 다리 밑에서 넋나간 시체처럼 누워 흐리멍덩한 눈으로 거품을 물고 약을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자식을 잃은 어머니, 남편을 잃은 아내들의 비통한 울음소리가 골목마다 울려 퍼졌습니다. 우미관의 김두한 부하들은 불에 댄 듯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문영철은 책상을 치며 병력을 이끌고 백학다방을 쓸어버리자고 했고 김무옥은 칼을 갈며 가토의 목을 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김두한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도시에 쏟아지기 시작한 소나기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토는 단순한 야쿠자가 아니라 지역 경찰서장에게 황금알을 낳아주는 거위였습니다. 매주 뇌물이 든 가방이 다방에서 경찰 관리의 주머니로 직행했습니다. 만약 김두한이 폭력을 써서 가게를 부순다면 치안 방해 혐의라는 덫에 걸려들 게 뻔했습니다. 경찰은 우미관 식구들을 모조리 잡아들일 명분을 얻게 되고 종로는 마지막 방패막이를 잃게 될 터였습니다. 뱀을 잡으려면 머리를 쳐야 하지만 이 뱀은 법이라는 철창 안에서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김두한이 낮고 굵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훌륭한 정원사는 나무를 함부로 베는 자가 아니라 해충으로 해충을 잡을 줄 아는 자다. 그는 부하들에게 절대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대신 최정계 정찰조를 보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파괴가 아니라 정보 수집이었습니다. 그들은 중독자나 종업원으로 위장해 백학다방에 잠입했습니다. 화물의 이동 경로, 손님들의 얼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토의 비리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김두한은 적의 치명적인 약점을 간파했습니다. 끝없는 탐욕에 눈이 먼 가토는 수익을 늘리기 위해 아편에 불순물을 섞었고 군대에 바쳐야 할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 매출의 상당 부분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황의 돈을 횡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운명의 밤, 광통교 위로 장대비가 쏟아져 먼지는 씻겨 내려갔지만 사람 마음속의 더러움은 씻기지 않았습니다. 백학다방에는 음악 소리가 요란했고 벨벳 의자에 앉은 가토는 기생을 끼고 파이프 담배를 피우며 장부를 들여다보고 오만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종로가 자기 손안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육중한 나무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찬 바람과 비가 들이닥쳐 샹들리에가 흔들렸습니다. 김두한이 들어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검은 코트는 흠뻑 젖었고 중절모챙을 타고 빗물이 흘러내려 얼굴 반쪽을 가렸습니다. 환호하는 군중도 손에 든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의 단독 등장은 가토의 경호원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가토는 입꼬리를 비틀며 부하들에게 물러나라고 손짓했습니다. 이 순간을 즐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 우미관의 김오야붕.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런 타락한 곳에 오셨나? 아니면 당신도 나라 잃은 서름을 잊으려고 신비의 명약이라도 한 모금하러 오셨나? 김두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가토가 앉아있는 중앙 원탁으로 걸어갔습니다. 어깨에 메고 있던 젖은 자루를 풀어 탁자 위에 쾅 내려놓았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가 자루 입구를 열고 거꾸로 쏟았습니다. 피 묻은 주사기 수백 개, 불순물이 섞인 하얀 가루 봉지, 그리고 부하들이 훔쳐낸 이중 장부가 가토의 눈앞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김두한이 입을 열었습니다. 밖의 빗소리를 뚫고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종로는 가난할지언정 비겁하거나 목매해서는 안 된다. 싸우러 온 게 아니다. 가토. 이 쓰레기들을 돌려주러 왔다. 가토는 미친 듯이 웃어젖혔습니다. 미쳤군, 김두한. 이따위 쓰레기를 가져와서 겁주면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았나. 경찰서장은 내 술친구야. 내 몸에 손가락 하나라도 대면 넌 감옥에서 썩게 될 거다. 김두한은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불꽃이 일렁이며 두려움 없는 그의 강인한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는 깊이 들이마신 연기를 가토의 면전에 내뿜었습니다. 내 말이 맞다. 경찰은 내 친구지. 하지만 네가 잊은 게 하나 있다. 이 땅에는 경찰조차 고개를 숙여야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바로 그때 밤하늘을 찢는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 사이렌이 아니었습니다. 군용 차량 특유의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였습니다. 군화 발소리가 다방을 포위했습니다. 문이 다시 한번 박차고 열렸지만 이번에는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붉은 완장을 차고 차검한 소총을 든 갈색 군복의 군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헌병대였습니다. 가토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들고 있던 술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경찰과 헌병의 차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돈으로 매수할 수 있지만 전쟁의 광기에 사로잡힌 헌병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헌병에게 있어 전쟁 수행을 위한 인적 자원을 망가뜨리고 군 자금을 횡령하는 자는 반역자였습니다. 김두한은 세수 앞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가짜 아편을 팔아 미래의 징병 자원인 청년들의 건강을 해치고 군비 세금을 포탈했다는 모든 증거를 헌병대 본부로 비밀리에 보낸 것입니다. 그는 통치 시스템의 급소, 즉 부패한 관리들의 사익과 제국 전쟁 기계의 국익 사이의 모순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헌병대 지휘관이 걸어와 벌벌 떨고 있는 경호원들을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그는 탁자 위에 장부를 집어 몇 장 넘기더니 덫에 걸린 먹잇감을 보는 눈빛으로 가토를 노려보았습니다. 기생충 같은 놈. 지휘관이 고함을 지르며 개머리판으로 가토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가토가 바닥에 나뒹굴며 코피를 쏟았습니다. 감히 천황폐하의 돈을 횡령해? 감히 이런 쓰레기로 제국의 일꾼들을 중독시켜? 가토는 무릎을 꿇고 빌며 경찰서장과의 관계를 설명하려 애썼지만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헌병은 원래 경찰을 무능하고 부패한 집단으로 경멸했습니다. 체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다방 전체가 수색되고 압류되었습니다. 기세등등하던 야쿠자들은 꼬리를 내린 개처럼 질질 끌려 나갔습니다. 김두한은 그 자리에 앉아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된 미소조차 짓지 않았습니다. 눈앞에서 끌려가는 가토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연민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헌병대 지휘관이 그를 돌아보았을 때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두 남자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휘관은 정보 제공자에 대한 마지못한 인정의 표시로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병력을 철수시켰습니다. 다방은 폐허처럼 텅 비었습니다. 김두한과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는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누런 가로등 불빛 아래
한때 자신들의 생지옥이었던 곳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기웃거리는 종로의 젊은이들이 보였습니다. 그는 피우던 담배꽁초를 빗물 웅덩이에 던졌습니다. 불씨는 치익 소리를 내며 꺼졌습니다. 가토의 야망이 순식간에 꺼진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총알 한 방, 부하들의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광통교 일대에서 아편의 그림자를 깨끗이 지워버렸습니다. 그날 밤 빗속에 홀로 선 김두한의 모습은 강렬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민족의 뿌리를 온전하고 푸르게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적의 날카로운 가위를 빌려 병든 가지를 잘라내는 냉혹하고 고독한 정원사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해가 떴을 때 광통교를 지나던 사람들은 백학다방 문에 X자 모양으로 못 박힌 판자를 보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종로의 부모들 눈빛에는 강한 믿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두한이 버티고 있는 한, 우미관의 호랑이가 깨어있는 한, 종로는 폭력이나 독극물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용기로 타오른 광통교의 불꽃 이야기는 진정한 권력이란 파괴가 아니라 죽음의 포위망 속에서 생명을 지키는 능력에 있다는 진리를 증명하는 전설로 남았습니다.